262페이지.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세 뭐예요?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부채. 매입세액은요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뭐요? 자산.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서 일반 과세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공급대가라고 있죠. 무슨 대가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 뭐예요? 포함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이 써요? 간이과세자. 그래도 우리 보면은 간이과세자 얘기할 때 개인만 가능하고 공급대가가 8,000 미만이고 공급대가가 4,800 미만이고 이런 식으로 공급대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하고 연관성이 높은 용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과세자가 안 쓴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함이냐 제외냐 그 차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 263페이지 밑에 잠깐 보시면 우리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수출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적었었는데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적일보다 뭐가 빠를 때요? 환가일이 빠르면 이때는 무슨 일로 바뀐다고요? 환가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준환율하고 무슨 환율이라고 있어요? 세정환율. 거기 다 있죠?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그래서 26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뭐 되지 않는 거요?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거는 직접 간접, 간접.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뭐야? 봉사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서 첫 번째 대손금이라고 있어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뭐 있죠? 대손금. 그래서 대손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요거는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어디에서 빼는 거라고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예요. 뭐냐면은 판매장려금. 그래서 판매장려금도 세금에서 빼요. 그 과세표준에 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좀 봐두세요. 하자보증금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재화의 수입.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 관련돼서도 세금을 여러 가지를 냅니다. 근데 왜 여러 가지를 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외국에서 싼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익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 그 뭐냐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왜냐면 만약에 외국에서 들여오면은 20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100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얼마짜리가 잘 팔려요? 20원짜리가 잘 팔리겠죠. 그래서 그 싸게 들여오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이것저것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고민하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왔는데 80원이야. 우리나라 거 100원이야. 그러면 두 개 들고 고민합니다. 왜냐면 20원 차이면은 한국 거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외국 거는 30원이고 우리나라 거 100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100원 안 쓰죠. 맞죠? 그럼 그때는 얼마짜리 살 거예요? 당연히 30원짜리 사겠죠. 왜냐면 가격 차이가 뭐 하니까요?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덕지덕지 붙이는데 거기 보시면 관세도 붙고요.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세금들이 붙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해줘요. 관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수입하는 회사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세사나 이런 데에다가 맡겨요. 왜냐면 맡겨놓으면 편하니까. 나중에 건당 뭐만 주면 돼요? 수수료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입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수입 한 번 할 때 기본적으로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가 다 해서 한 8장 전후가 와요. 그럼 거기에 뭐 관세 내는 그 세금 내는 것도 있고 보관료 내는 것도 있고 운반료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수증이 와요. 그러면 다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재료를 샀으면 다 원재료예요. 왜냐면 매입 시에 뭐니까요? 부대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상품이면 뭐예요? 다 상품. 그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는 별거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거는 관세사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서 우리한테 그냥 영수증만 보내줘요. 그러면 영수증 받아갖고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답이 취득세였어요. 다음 중 수입할 때 그 안 내도 되는 세금 있죠. 여기에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때 정답이 취득세였어요. 왜냐면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물건을 뭐 할 때요?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한번 취득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66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표 보시면은 건물 구축물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감가상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때에는 뭐 정액법도 쓰고 정률법도 쓰고 연수학계법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요. 그냥 간단하게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프로요? 5%. 거기 써 있죠. 건물 구축물 몇 프로라고요?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몇 프로요? 25%.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퍼센트지로 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할 수는 있어요. 맞죠? 정액법이나 이런 거는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퍼센트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5%는 1년짜리가 아니고 6개월짜리예요. 그래서 1년에는 10%예요. 그래서 몇 년 쓴다라고 되어 있냐면 10년. 왜냐면 10년이면 100%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1년에 50%예요. 그러면 몇 년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2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1기하고 몇 기로 나눠요? 2기로. 그래서 기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6개월이에요. 근데 나머지 원가에게 재무에게 소득세에서는 기 그러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1기, 2기로 나누다 보니까 단기 그러면 1년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요게 확정신고당 5%씩이거든요. 그러면 이 확정신고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래서 6개월에 5%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이면 10%. 그래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몇 년 쓸 수 있다? 2년. 요렇게 세법에서는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5%, 25%는 잡아요. 건물 구축물을 누르면 5%가 자동으로 뜨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을 누르면 몇 프로라고 떠요? 25%.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70페이지.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시면 아까 봤었던 간주임대료예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여기도 나중에 실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나오면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금에 대한 뭐요? 이자. 그래서 실기 문제가 뭐냐면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하는 게 실기 시험 문제예요. 근데 계산기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데이터만 넣어주면 계산은 누가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다 직접 계산했는데 요즘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동네에도 하나씩 생기고 있지 않나요? 저희 동네에도 무인 편의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와이프랑 한번 가봤는데 딴 거는 모르겠고 그거 하나는 편하더라고요. 걸치적거리는 사람 없으니까. CCTV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근데 CCTV는 엄청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인 편의점 할 때 저게 제일 문제라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훔쳐갈까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저기 뭐냐 술 담배를 못 팔아요. 무인 편의점에선 아직은. 근데 조만간 이제 무인 편의점에서도 술 담배 팔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허가가 났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저기 뭐냐 자판기 형식으로 해서 신분증으로 먼저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신분증이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술하고 담배 자판기를 이용해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아마 유인 편의점에서 무인 편의점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무인 편의점으로 못한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편의점에서 많은 매출액을 지금 찍어주고 있는 게 술하고 뭐예요? 담배예요. 네. 그래서 술, 담배가 어쨌든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근데 무인을 하게 되면 그걸 못 팔았었는데, 네, 국가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나씩 이제 테스트 삼아 해보겠죠. 그 테스트 삼아 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많이 바뀔 거예요. 아마 바뀌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괜찮다라고 딱 소문이 나는 순간 엄청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도 솔직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나 혼자 이제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 한 명만 있으면은 야간이나 이럴 때 무인으로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한 3-4시간 정도만 뭐 물건 채우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알바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서빙은 또 누가 해요? 기계가 하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로봇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만들어 이렇게 올려주면은 걔가 알아서 번호 찾아가 갖고 갖다 놓잖아요. 네. 갖다 놓는 건 아니고 그게 오면은 기계에서 사람이 꺼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치킨도 기계가 튀기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못 쫓아가겠어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그거를 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어느 휴게소 가면은 커피를 기계가 타준다면서요. 네, 휴게소에도 지금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들어왔대요. 기계가 타주는 커피. 그래갖고 버튼 딱 누르면은 기계가 이렇게 타갖고 딱 갖다 주면은 그냥 들고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피숍에도 누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네. 기계 하나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그것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무인 라면 편의점. 네. 사람이 가갖고 금액 넣고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어갖고 라면 끓여 먹는 거. 참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증금에 대한 뭐요? 이자. 그래서 요거는 실기로 나옵니다. 근데 나와주시면 참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진짜 쉬워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여기도 실기 문제로 잘 나와요. 대손세액공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우리 대손의 뜻이 뭐죠?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돈. 세액의 뜻은 뭐냐면 세금이에요. 공제의 뜻은 빼주겠다.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대손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예정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확정만 나와요.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만 됩니다. 우리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출금하고 뭐요? 받으러. 근데 왜 이것만 되냐면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빼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는요 대부분 서류 보관 기간이 5년이었어요. 몇 년이었어요? 5년. 그래서 서류를 갖고 있으면 5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세법에서 계속 이 기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아직 서류 보관 기간은 5년이 맞아요. 근데 세법에서 한 개 한 개씩 늘리고 있어요. 몇 년으로요? 10년으로. 그러면 이런 게 늘어나면은 회사에서도 보관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나야 돼요? 10년으로 늘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 법적으로는 안 늘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으로 하나씩 두 개씩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도 몇 년 동안은 보관해야 돼요? 10년. 근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엔 대부분 종이로 안 쓰고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버에다가 뭐 해놓으면 되죠? 저장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서버에다 저장해 놓으면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보관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과거에는 종이로 했을 때에는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쌓아놔야 되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5년이었었는데 이제 한 개, 두 개씩 10년으로 바꾸고 있는 거 보니까 나중 되면은 다 10년으로 맞춰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272페이지 위에 보시면 6번 잘 봐두세요. 6번 시험에 잘 나와요. 수표나 어음이 뭐 됐을 때요? 부도 발생했을 때. 그래서 수표나
어음이 부도 발생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설명은 드릴 거예요. 네, 거기 밑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데 회수 기일이 몇 개월 이상 경과한 거요? 6개월 이상 경과한 얼마짜리요?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이하의 채권.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표나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건 뭐냐면 우리 분기할 때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본 적 있죠. 그 부도어음과 수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세법에서 수표나 어음이나 부도가 나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부도어음과 수표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은 무슨 처리가 가능해요? 대손 처리 가능해요. 세법상에서. 그래서 그때까지 쓰기 위해서 이제 부도어음과 수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인한테 3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근데 회사에 30만 원보다 작은 돈, 만약에 20만 원이야. 그러면 결제대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20만 원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몇 달 동안 안 갚아요? 6개월 동안 안 갚아.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받을 확률 없어. 받을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그냥 무슨 처리하라는 거예요? 대손 처리해. 예, 맞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5만 원인데 5만 원은 6개월 넘도록 안 줘. 회사에서. 그럼 못 받아요. 실제.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은 나중에 이제 블랙리스트에다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5만 원 안 줌. 그래서 웬만한 회사 영업부에서는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블랙리스트 있냐 없냐. 웬만한 데 다 있어요. 설마.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할 때마다 쪽팔리긴 한데 한국 사람 착하지 않아요. 안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착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지. 나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긴 한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돈 관련돼서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OECD 가맹국 거의 랭킹 1인가 그럴걸요? 1, 2 안에 들 거예요. 사기꾼. 그래서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제가 사기당한 게 한 4, 500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사기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좋은 생각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인생 공부했나 보다. 그러고선 이제 벽에다 얼굴을 갖다 박는 거죠. 머리를. 내가 왜 그랬나.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사기쳐요? 주변 사람이 사기쳐요? 주변 사람이 사기쳐요. 예전에 한 놈은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기도 사기인데 내가 바보였었죠. 그 페이백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페이백 해준다 그러더니 안 들어와. 3개월 후에 전화했더니 제주도로 도망가 있어요. 인천놈이었는데. 설마 그런 짓을 나한테만 했겠어요? 여러 놈한테 했겠지? 그 당한 놈 중에 한 놈이 나였을 뿐이지. 한 30만 원 정도? 그 놈한테는. 그 다음에 200 빌려주고 못 받고. 그렇게 한 대략 계산해보면 한 3, 400 정도 되고, 집 관련돼서 손해본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집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팔았는데, 그 집 관련돼서 손해본 게 한 2천 정도 돼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짜증나서 팔아버린 거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집주인은 하시되, 월세나 이런 건 주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게 속 편해.
요즘에 진짜 그런 경우 많대요. 잘못 들어오면은요, 배째라예요. 진짜로. 월세도 안 내. 보증금 다 까였어요. 보증금 다 까고 1,500인가 2천만 원 정도 내가 팔면서 손해본 것까지 다 하면 한 2천 정도 손해봤어요. 그 집 하나로만. 근데 2천 손해봐도 파는 게 나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근데 요즘에 많대요. 그래서 집주인은 하시되 월세나 전세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진짜 배째라 많아요. 근데 법이 내쫓는 게 어려워요. 한번 내쫓으려면 최소 2, 3개월, 많이 걸리면 6개월까지 걸린대요. 일단 판결 나야 되고. 예. 말로도 안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결 나도.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도 돈 들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앞으로 뭐 건물주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건물주가 될 일도 없겠지만 집을 산다 그래도 안 줄 거예요. 비워놓으면 비워놨지.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특히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요건 되게 잘 나오고 거기 272페이지 그 271페이지 밑에부터 272페이지 거기 5번까지 있죠.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이건 프로그램에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가서 번호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6번하고 7번은. 그래서 6번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 다음에 6번은 회수기일인데 요게 뭐냐면 거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우리 거래 발생하면 그때부터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기로 한 날짜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에서 반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년이 넘도록 못 받았네 아니면 부도 났네 그러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기의 제한 보시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고요? 10년. 그 다음에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 방법이라고 있어요. 예, 요런 거를 아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손금액 곱하기 10 나누기 몇이요? 110.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손금액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예요?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일 때는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110분의 10이나 110분의 100이라고, 그러니까 요 110이 나오면 무조건 부가세 뭐예요? 포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인데 공급가액이 100이면 부가세는 얼마죠? 10이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10. 그래서 110이 나오면은 부가가치세 뭐란 뜻이에요? 포함된 금액이다. 그 중에 10이라고 나오면은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세 몇이니까? 10이니까. 근데 그 중에 100이 나오면은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은 무슨 가액이니까? 공급가액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273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은요 보시면 거래징수 첫 번째로 무슨 징수요? 거래징수. 거래가 발생하면은 무슨 징수를 해야 되죠? 세금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징수라는 말이 뭐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무슨 징수라고 하세요? 거래 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세금 계산서 요 파트가 나올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그놈의 간이과세자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세금 계산서는 이분들만 가능했어요. 일반 과세자만. 근데 지금은 일반 과세자도 가능하지만 간이 과세자도 가능합니다. 누구도 가능하다고요? 네, 일반 과세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도 가능한데 간이 과세자 중에서는 공급 대가가 얼마 넘어야 돼요? 4,8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간이 과세자 옆에 보시면 거기 가운데 표 있죠? 간이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 보시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8천만 원 미만이에요. 왜냐면 간이 과세자가 되려면 8천만 원 뭐죠? 미만이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은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적으신 분들이요? 4,800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한다 그랬죠? 계산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래서 27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원칙.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는요 무조건 2매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매요? 2매. 공급하는 자 거랑 누구 거요? 공급받는 자 거. 이렇게 2매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는 내가 갖고 한 매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국가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2매 발행했으니까 내가 한 매 신고를 하면은 상대방도 우리 회사 거 몇 매 신고를 해야 돼요? 한 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회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도 국세청에서 이 신고가 맞았나 틀렸나를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매에 1,000만 원짜리가 있었어. 그래서 한 매에 1,000만 원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회사로 해갖고 한 매에 1,000만 원이 신고가 되면은 요 신고는 잘한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내가 한 매에 1,000만 원 신고했는데 저쪽은 2매에 2,000만 원이래. 그러면 데이터가 만났을 때 금액하고 매수가 틀리죠. 그러면 에러 떠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건 신고를 잘못한 거.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걸 찾은 다음에 뭐라고 연락 오냐면은 신고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셨으니까 세무서 언제까지 들어오셔서 소명하세요. 소명 못하면 세금 더 내셔야 됩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정확하게 소명을 하면은 세금을 더 안 내도 되지만 내가 신고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세금을 뭐 해야 돼요?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매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크로스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2개가 만났어. 근데 일치하네. 그러면 신고 잘한 거.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많았었냐면 옛날엔 종이 세금 계산서였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잘못하면 세금 계산서를 찢어버렸거든요. 종이니까. 아직 국세청에 신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전화해갖고 세금 계산서 찢어주세요.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 다시 보내주세요. 우편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에러가 뜨냐면은 분명히 찢어달라 그랬는데 네라고 대답하고 딴 일 하다가 안 찢었어.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만 신고했는데 저쪽은 막 2개씩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안 맞겠죠.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은 종이가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인터넷 들어가갖고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세금 계산서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가 가능하냐면은 부가세 신고 다 한 다음에 국세청에 그 텍스라는 그 홈텍스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 계산서 몇 매에 얼마 발행했는지 토탈 데이터가 다 떠요.
그리고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몇 매에 얼마 발행했는지 토탈이 다 떠요. 그러면 그거랑 우리가 신고한 거랑 뭐 하면 되죠? 맞춰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신고는 좀 더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은 장난을 못 쳐요. 과거보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7월 23일 날 가갖고 막 세금 계산서 가짜로 막 발행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다음 달 10날까지밖에 안 돼요. 그 날이 넘어가면은 입력 자체도 안 되고 전송도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전송을 하더라도 가산세 이런 거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가 훨씬 더 좋은 회사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장난치는 게 가능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274페이지 2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종류에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는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어요. 요거 은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무발행자는 두 분이에요. 하나는 법인, 또 하나는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인 분이요? 3억 원 이상인 자. 그래서 1년에 3억 원 이상 파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오냐면은요.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와요. 여기 있죠. 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이로 하시면 안 돼요. 종이로 하면 또 가산세네요. 왜냐면 국가 말 안 들었으니까. 또 국가에서 법 만들 때에 법을 지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라고 만들어 놨는데 안 지켰네. 그러면 뭐 더 내요? 돈 더 내놔. 그러면 사람들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래서 요 두 개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줘야 되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전자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무 발행자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이것도 좀 중요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언제 발행해야 되냐면은요.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인도 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수출은 선적일이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를 무슨 시기라 그래요? 공급 시기. 근데 항상 이 법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항상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참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다라고 느꼈었던 게 서울이었나? 어디에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술을 드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그래서 차를 돌렸는데 차를 돌린 데 옆에 24시 편의점이 있었어요. 24시 편의점으로 겁나 뛰어갔죠. 경찰들이 쫓아갔어요. 24시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술 있는 데로 가서 소주과 맥주를 따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먹었으니까 음주했겠죠. 음주 측정해갖고 걸렸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무혐의로 끝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음주 측정해서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 슈퍼가 있나 보시고 겁나 뛰어가십시오. 그래서 뭐를 먹어요? 술을 먹어요. 이게 말인지 뭔지 참 웃겨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술 드신 분이 돈이 있는 분이에요. 아마 변호사를 좀 비싼 변호사 썼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관예우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질 건데 이기고 싶어 그러면 한 2, 3억 들고 저기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김앤장. 김앤장이라고 제일 유명한 그 뭐냐 로펌이 있어요. 변호사 회사. 예, 거기에 있는 대부분 변호사들은 저기 출신이에요. 대법원장. 막 대법원에서 일했었던 분들. 그래갖고 질 것도 이기게 만들어주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욕 엄청 먹어요. 왜냐면 일본 관련된 회사 것도 돈만 주면 막 대변해주고 해갖고 예, 누가 봐도 저거는 한국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도 어쩔 수 없죠 뭐. 지금은 물질반응주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좀 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갔다는 오셨어요. 거기 교도소 갔다는 오셨는데 어쨌든 돈으로 해갖고 형량은 좀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이니까 돈 있으면은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솔직히 근데 지금도 가능해요. 한 2, 3억 있으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외는 다음 달 며칠이용? 10일. 그 다음에 오늘은 274페이지까지만 볼게요. 274페이지가 그거예요.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할 수 있다? 10일까지. 근데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면은요, 그 다음 날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똑같아요. 만약에 7월 25일이 토요일이야. 그러면은 7월 27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서면 신고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돈을 내거나 아니면 신고하는 날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은 그 이제 해당되는 그 다음 주 그 까만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왜냐면 다 아직 전자신고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저거 끝나요. 2론.